제목이 기회 아닙니까? 그죠? 녹색 성장과 기회. 그런데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기후 변화를 생각하면 위기다. 그러니까 이 위기라는 것은 지구적 차원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환경에도 위기고 우리 국민에게도 위기이자 경제학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에도 위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간의 짧은 시간 동안 왜 이것이 한국 경제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상황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좀 과거를 많이 좀 돌아가셔서요. 2000년 동안 인류는 어떤 경제 성적표를 써왔나 경제사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합니다. 사실은 GDP라는 개념은 20세기에 개발된 개념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역추산해서 서기 1년부터 현재까지 인류는 어떤 경제 성장을 해왔을까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초기 1800년 동안 실질적인 경제 성장은 없었다라는 것이고, 지난 200년 동안 제가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 1820년부터 현재 2024년 아닙니까? 지난 200년 동안 인류는 100배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200년 동안 100배 성장했고요. 그 전 1800년 동안은 거의 성장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림이 어떤 모양이죠? 수평으로 가다가 급격하게 꺾어져서 수직선에 가까운 이런 모양을 띠고 있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당연히 경제학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봤더니 역시 물적 토대는 19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대량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화석 연료에 기반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규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산업혁명이 무엇으로 가능했겠나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석탄, 석유, 가스, 이 조합으로 이루어진 전기까지 속속 에너지원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인류는 100배의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것이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주 행복하고 해피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기에 극히 최근에 2000년의 기간으로 보면 극히 최근에 태어나서 이 엄청나게 많은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탄소 배출이 기존의 땅과 공기와 바다를 순환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균형의 어떤 괴리가 생기더라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이 가설이 등장하면서 50년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결론,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다. 과거에도 뜨거워진 적이 있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뜨거워진 적은 없다. 두 번째 명제, 왜 뜨거워졌냐? 자연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아니다. 인간의 경제활동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 사용하는 화석 연료 때문이다. 라는 참인 명제에 이제 도달하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 명제, 지구는 더워지고 있다. 화석 연료 사용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 두 가지의 명제가 참으로 받아들여진 이상 지금부터 저 같은 경제학자의 역할이 시작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경제활동을 지속한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기후 피해가 더 급격하게 생겨나게 될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경제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저도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인간에게 폭염과 태풍과 가뭄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를 넘어서서 아예 경제 성장 자체를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많은 연구들이 속속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과학자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지구 온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한 것이고요. 사실 인류가 본격적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를 재기 시작한 건 1880년 이후입니다. 140년밖에 안 됐어요. 그 과거까지 다 추산을 합니다. 남극, 북극의 빙하도 조사하고요. 나무의 나이테도 조사하고 막 해가지고 해봤더니 산업혁명기를 0도로 기준했을 때
이 정도의 변화를 이루어왔다라는 것이죠. 쭉 오고 심지어는 뭐 지난 1400에서 1800년 사이에는 약간의 소빙하기도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고 있는데 끝을 보십시오.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네 가지 그래프가 갖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쭉 가다가 갑자기 떠오른다. 그죠? 경제 성장도 그렇고 화석연료 사용도 그렇고 탄소 배출도 그렇고 온도도 그렇다라는 거죠. 앞에 우리 사회자께서 1.5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기 지금 왼쪽에 뭘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일 위가 1.0도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산업혁명기 기준으로 이제 1.0도를 초과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작년 2023년 기준으로 온도가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제 X축은 1월,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월별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월별로. J가 January 1월이죠. 그래서 끝에 이제 December 12월까지 있습니다. 쭉 1940년부터 현재까지 해봤더니 파란색에서 옅은 빨강에 진한 빨강, 마지막 2023년 어때요? 확실하게 올라와 있죠, 그죠? 그래서 저 그림이 산업혁명기와 비교해 봤을 때 작년 1.45도를 올랐다. 앞에 사회자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1.5도를 넘어서면 과학자들은 우려하기를 지금까지와는 또 양상이 다른 그런 이제 기후 피해가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비근한 예로 유엔에서 발간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제 IPCC에서 발간하는 이 약자로 뭐 AR이라고 부르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농산물 생산성이 50% 급락할 수도 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5%가 아니고 50%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우리 국민처럼 고기 좋아하는데 이 고기에 필요한 사료는 다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곡물 수입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 우리나라는 뭐 못 산 나라가 아니니까 돈은 어떻게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이러한 곡물을 생산한 나라들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아마 그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자기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암울한 미래인 것이죠. 어느 나라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최근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다 탄소 배출의 아주 강대국들입니다. 바로 옆에 중국, 현재 전 세계 탄소 배출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전 세계 석탄 소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2위는 뭐 지금까지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해왔던 미국이란 나라고요. 3위는 인도, 4위 러시아, 5위 우리 옆에 있는 일본 이렇게 쭉 가죠. 여기 지금 보면 이란이 6위로 돼 있죠, 맞죠? 그런데 이 다음에 이게 2011년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는 인도네시아 8위에 랭크되는 인도네시아가 6위로 올라섰습니다. 인도네시아 성장률도 높고 석탄화력 발전소가 60%를 넘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탄소 배출이 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여전히 9위에 랭크돼서 전 세계의 탄소 배출하는 탑9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다음 그래프는 뭘까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누적 탄소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탄소가 배출되면 우리 미세먼지는 왜 막 오늘 미세먼지 농도 굉장히 높아 해도 그 다음 날은 깨끗하게 씻겨갈 수도 있죠, 그죠? 뭐 바람 불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는요 무서운 게 한 번 배출되면 빨리 30년 내에 없어지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대 자연과학부의 교수의 강의를 들었어요. 같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말씀에 따르면 어떤 탄소는 10,000년도 간답니다. 한 번 배출되면 1000년, 10,000년을 간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누적 배출량이 중요한 거예요. 200년 전에 배출된 탄소가 지금도 지구상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 상당 정도는. 그러니 누적 배출량이 중요한 것이고 누적 기준으로는 1위가 어디죠? 그림에 있듯이 미국입니다. EU, 유럽연합 27개국을 합쳐도 미국 한 나라 못 당하죠.
20개국 합쳐서 2위예요. 쭉 가고 한국은 저 아래에 따로 표시했어요. 13위에서 16위. 이 차이는 이제 유럽 연합을 국가별로 나눌 거냐 한 나라로 칠 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유럽 연합에 있는 세 나라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한 나라. 뭐 다 짐작하시죠? 어느 나라겠어요? 땅덩어리 크고 인구 많은 나라, 선진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 세 나라예요. 이 세 나라는 역사적으로 우리보다 탄소 배출 많이 했지만 그 외에 유럽 연합의 24개국은 보다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을 제일 늦게 시작한 나라인데 탄소 배출 막강, 역사적으로도 여기에 랭크될 정도로 신흥 강자입니다.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결국 그 자연재해의 결과물은 뭐 전 세계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죠. 다 발생합니다. 뭐 대한민국에서도 꾸준히 2020년 이후로 있어 왔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큰 자연재해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탄소 배출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도 공평하지 않다. 또는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정의롭지 않다. 불평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탄소 배출하는 나라 따로 있고 피해보는 나라 따로 있다. 이런 것이고요. 탄소 배출 많이 하는 부자 있고 탄소 배출 많이 안 하는데 피해보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이건 뭐겠습니까?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기성세대가 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오랫동안 겪어야 하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어디에 속하 계십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쪽입니까? 피해를 많이 보는 쪽입니까? 배출도 많이 하고 피해도 많이 보는 나라입니까? 또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분들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되 피할 길도 있는 여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탄소 배출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지만 피해를 더 많이 보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입니까? 대부분들은 지금 연배가 있으시니까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좀 다음 세대, 나도 자식이 있는데 내가 좀 못할 짓 하는 거 아닌가? 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안 합니다. 자기 자식은 엄청 위하는데 이걸 세대의 관점으로 확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좀 못할 걸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민은 여전히 성장에 목마르다. 제가 경제학자니까 얼마나 그게 잘 알겠어요. 정말 지금도 복지보다는, 보존보다는, 기후 문제 대응보다는 여전히 경제 성장에 목마른 나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은 참 토양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리스크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는, 지역은, 기업은 다 두 가지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물론 더 많이 노출돼 있는 지역이 있고 덜 노출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기업이 있고 상대로 덜한 기업도 있지만 결국은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물리적 리스크라 함은 말 그대로 기후 피해입니다. 금방 이해가 되시죠? 전환 리스크는 뭐겠어요? 이제 그래서 모든 국제기구가, 모든 국가들이, 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이 탈탄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국가,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기업들을 우리 불이익 주겠다. 이게 글로벌 노음으로 지금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다. 대한민국은 물리적 리스크에도 상당히 노출돼 있고 또 전환 리스크에도 상당히 그 이상으로 노출돼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뭐 너무나 예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는데요. 작년만 해도 기억 여전히 나시죠? 작년에 충북에서, 경북에서 정말 후진적인 물리적 리스크에 노출됐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피해들이, 인명 피해들이 발생했어요. 제가 두 군데 다 가봤습니다. 청주에도 가봤고 또 예천은 제 외가 고향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많은 분들이 생명이 이렇게 비가
여기에 좀 더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었다면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리스크고요.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2년 9월에 제가 종종 드는 예입니다만, 포항에 태풍 뭐가 왔죠? 기억하세요? 세 글자 태풍 이름, 태풍 흰남노. 이게 2022년 9월에 포항을 덮쳤습니다. 어느 회사가 직격탄을 맞았습니까? 포스코예요. 이것도 잘 보시면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냉천이라는 소하천이 범람했거든요. 이 하천 범람의 주된 요새 근거지가 주로 소하천들입니다. 거대 국가하천이라기보다는 여기서 결국 물이 넘쳐가지고 상류에서도 넘치고 하류에서도 넘쳤어요. 넘치게 된 이유들이 다 보면 뭔가 기후 피해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 차원에서도 미약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포스코는 2조 원 이상의 협력업체 포함 2조 2천억 원의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물리적 리스크고요. 전환 리스크는 말 그대로 아리백이나 ESG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탄소 배출이제 줄이지 않으면 물건 못 판다. 이것을 아주 웅변하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이 적응 정책과 완화 정책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월드뱅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물리적 리스크, 적응에 대한 아주 내용을 잘 정리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굉장히 서론에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기후 문제 피해 이런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 차관님 와 계십니다만 환경부가 적극 대응해야 할 것 같지만, 이 보고서는 기재부 장관, 한국으로 치면 기재부 장관을 위한 보고서다라고 써 있어요. 왜? 앞으로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기존의 인프라 구축, 여기에서 물리적 리스크, 기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이 예산 배분을 결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저 평소에 그렇게 생각,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 리스크가 전 세계에 큰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고, 대한민국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한 연구인데요. 이 물리적 리스크에 관련돼서 한국도 역시 특히 태풍, 한국의 기후 피해는 거의 대부분이 물입니다. 태풍, 폭우 이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 연구에 따르면, 이 연구는 사실은 요새 말하는 그 융합 연구예요. 왜냐하면 저 김광렬 교수님이라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강수량 예측의 최고 1인자입니다. 이제 퇴임하셨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국제로 유명한 강수량 예측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과의 협력 연구에서 나온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안타깝게도 비는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온다. 계속해서 많이 온다는 거예요. 많이 오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포항처럼 오송처럼 예천처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는 더 큰 피해에 노출되게 된다. 지금까지 겪었던 가장 컸던 태풍 피해, 2002년도 태풍 루사의 4배 이상의 피해가 앞으로 올 수 있다는 예측 결과를 이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주 극히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디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어디에 주택을 마련할 것인가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 이 기후 피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경제 질서가 이제 태동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이제 구축돼 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2020년대는 이제 완전히 이러한 신경제 질서가 자리 잡는 10년입니다. 저 세 번째 있는 저 명제, 기후 위기를 명분으로 자국 산업 우선주의. 그래서 요새 오죽하면 신산업 정책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과거 우리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는 이제 산업 정책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경제학자들이 많이 했어요. 시장에서 다 모든 건 결판 난다. 근데 웬걸 세계화를 그렇게 주창했던 미국이란 나라가 앞장서서 자국 경제, 자국 산업, 자국 기업 이거 지금 하겠다고 막 굉장한 보조금을 줘가면서, 모든 전 세계의 능력 있는 기업은 다 미국으로 와라, 우리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리백, ESG, CBAM은 지금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자이면서 또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우리 정치인들을 설득하려면, 우리 정부를 설득하려면 저는 기후 문제도 경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실은 유럽의 국민들은 나의 물질보다, 내가 잘 사는 것보다 기후 문제가 더 심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이른바 탈물질 성향을 가진 그런 국민이 상당수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별로 그렇지 않은 거죠. 싫든 좋든 그런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후 문제를 경제 문제로 접근할 때 이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괜한 설득용이 아니고 실제로도 한국 경제는 아리백, ESG, CBAM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리스크에 굉장히 크게 노출돼 있고, 너무나 한국 산업은, 한국 기업은 여기에 안타깝게도 준비가 안 돼 있다. 사실은 저는 아리백 이 얘기를 이제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만, 너무 이것이 불필요하게 안타깝게 정쟁화되고, 이것이 뭐냐부터 여기에 뭐를 포함시켜 말어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공무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리백이 너무 규제가 강하다고. 아리백은 규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리백은 그냥 민간 시민단체가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 얘기했는데 전 세계를 압도하는 기업들이 다 여기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규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규제에서 자유로우니까. 규제라면 협상도 해보고 뭐 내고도 해보죠. 이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리백에 들어가 있는 재생에너지원이 딱 5개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ESG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처음에는 그냥 이것도 뭐 금융기관들이 이제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 성과만이 아니라 비재무 성과, 뭐 환경, 사회 뭐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뭐 그린워싱도 많고 막 악의적인 이러한 자기 쇼오핑도 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아예 정부가 나섭니다. 그래서 아예 ESG를 규제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공시 의무화도 하고 공급망 실사도 해가지고 다 기업들로 하여금 이거 다 발표해라. 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탄소 얼마나 잘 줄이는지, 인권 얼마나 잘 보장하고 있는지, 이거 보고 전 세계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너희 물건 살지 안 살지 결정하게 만들겠다.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27년 3년 남았어요. 후에는 공급망 실사.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한 기업이 자사의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중간재, 이 역으로 추산해가지고 나와 있는 모든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까지 다 공개하라, 공시하라는 얘기예요. 3년 남았습니다. 굉장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글로벌 기업에게서 시작돼서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게로 이것이 확산될 그러한 리스크로 작용하게 된다. CBAM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이건 말 그대로 규제예요.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일방적인 무역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뭐를 명분으로? 탄소 배출을 명분으로 하는 거예요. 유럽은, 우리는 탄소 배출을 많이 줄이고 있는데 비용 부과하고 있는데, 한국 너희가 적게 하면 그 차액만큼 우리가 강제적으로 가격에 부과시키도록 만들겠다. 이 사실 과거에 세계 무역기구의 그런 자유무역 규범에 따르면 이런 거 도입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감히 어떤 나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WTO에 제소하고 이런 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규범으로 지금 정착돼 버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것과 비슷한 청정 경쟁법을 지금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다 이렇게 가고, 중국도 저는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3대 무역국이 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준비 안 하고 탄소 뭐 배출권 가격이 너무 높다, 부담된다, 기업 경영이 힘들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다가는 점점점 뒤처지는 거죠. 너무 명약관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가까이 이제 학생들을, 제자들을 키워내는 입장에서 정말 잘못하다가는 여기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한국을 떠나는 일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너무 안 되고 그런 조짐도 잘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리백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치권 얘기하면서 시간은 자꾸만 가고 있고, ESG도 마찬가지, CBAM도 뭐 정부에 대해서 협상을 어떻게 해주세요. 빨리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수소 환원 제철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돼서 해야 됩니다. 이제 다른 길이 없어요. 독일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정부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기업도 힘든 중에, 지금 독일 경제가 어려운데도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자국의 경쟁력이 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갈게요. 자, 이 아리백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현실이 이렇게 열악합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OECD 38개국 중에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압도적인 그냥 꼴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데 뭐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안 된다. 저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패배주의가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기적이 전 세계 160년 만에 했던 거를 60년 만에 한 나라입니다. 공식적으로 1962년부터 딱 60년 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른 나라 200년, 150년 만에 했던 거를 왜 못합니까? 왜 우리나라는 바람이 없다 그러고, 왜 우리나라는 햇빛이 없다 그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햇빛이 없는 나라인가? 하도 안 된다 그러니까. 땅 안 넓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지에도 하고, 산에도 하고, 바다에도 하고, 건물 옥상에도 하고, 공장 지붕에도 해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다 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 다 하는데. 반면에 이제 이게 제가 또 안타까운 건데, 우리나라 원전이냐 뭐 재생에너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그냥 이념 논쟁에 아주 그냥 제일 끝단에 와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합니까? 재생에너지는 꼴찌다. 원전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 대비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국토 면적 대비 서울 근처에 원전이 없어서 그렇지요. 설비로 보면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1위예요. 자, 그렇다면 원전은 면적 대비 압도적인 1위다. 재생에너지는 압도적인 꼴찌다. 좀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 이게 이념적입니까? 전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맥켄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한번 들어갔으면 하는 회사입니다. 예, 엄청 월급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면 1시 아니면 4시 퇴근입니다. 오후 1시, 4시 아니에요. 예, 굉장히 건강해야 갈 수 있는 곳인데, 맥켄지가 이미 재작년 보고서입니다. 더 앞당겨졌다고 봐요. 재작년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50년까지 전 세계입니다. 덴마크나 독일 같은 재생에너지 선진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전력 공급의 80에서 90%는 뭐가 담당한다? 재생에너지가 담당한다. 맥켄지는 거기 환경주의자 안 뽑습니다. 그냥 머리 좋고 돈 많이 벌고자 하는 아주 건강한 청년들 고용하는 곳이에요. 미래 예측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내 꼴찌다.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분 동안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디지털, 다음에 또 연사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결국 앞으로 2050년까지 한 25년 동안 한국 경제, 뭐 세계 경제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과 녹색으로 갑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싶다면,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면 둘 중에 하나는 잡아야 돼요. 둘 다 잡으면 제일 좋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해상풍력에 있어서, 해상풍력은 녹색이죠. 저 떠 있는 게 뭡니까? 저게 드론이에요. 저게 바로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린과 디지털의 쌍둥이 전환,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경제 방식으로 가야 이제 경쟁력이 있다. 이것이 많은 분야에서, 에너지 분야도 예외가 아니고요. 이미 실현되고 정착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어쨌든 저는 이런 어떤 기후변화 에너지 이슈에 있어서 이 가치의 충돌이 참 한국 사회를 발목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더 언론이 나서서, 정치권이 나서서, 시민사회가 나서서 이 생각의 차이를,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오늘 그래서 제가 CBS에 좀 감사드리는 건 이런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모아서 정말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성공의 역사가 이어지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좀 더 괜찮은 나라로 이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맨날 서로 불평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이 가치의 충돌이 실제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지를 서로 고민하고 그래서 길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해내지 않으면 제가 은퇴할 쯤인 2029년도에는 너무 격차가 벌어져서 영영 쫓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예, 마치겠습니다.